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4시 30분을 좀 넘었는데요. 지금 현까지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시 현재로 대략 봤더니 광역단체장이 17개죠. 그 중에 10개 정도는 뭐 승기를 다 굳혔고, 그 다음에 4개, 민주당이 이긴 4개. 그건 뭐 원래부터 그 호남 3개와 제주, 거기도 이제 대략 끝났고, 그러면 이제 3개 정도가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3개가 어디냐면 경기, 대전, 뭐 이런 곳 등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출구조사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여기가 경합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경합지역이라는 건 뭐 그냥 거의 1%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자, 그 중에서 최대의 경합지라고 할 수 있죠. 경기도 74.3%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9.4, 그 다음에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48.6, 그러니까 0.8%포인트. 야, 정말 기가 막힌 황금 분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판에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뭐 이건 의혹이 아니라 확인이 됐죠. 근데 그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죠. 뭐 16억 정도가 축소 신고됐다는데, 그게 뭐 김은혜 후보가 200억이 넘습니다. 재산이. 남편이 재산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200억 넘는 사람이 뭐 16억 정도를 뭐 고의적으로 숨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야 궁극적으로는 이제 재판에 가서, 이거 아마 수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판단이 되겠지만, 과거에 보면 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정수 의원,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김홍걸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쭉 그 재판 결과를 보면 고의성이 입증되면, 그게 이제 양정수 의원 같은 경우인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벌금 300만 원. 그러면 이제 그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글쎄요,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뭐 벌금 80만 원. 김홍걸 의원이나 아니면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벌금 80만 원. 그러면 그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건 뭐 최종적으로 이제 고의성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74.3% 정도 개표가 끝난 상황이라면, 경기도는 이제 뭐 사실은 대도시들이 워낙 많아서요, 이 정도의 추세면 당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서울이야 뭐 일찌감치부터 결론이 났죠. 58.5%를 바로 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갔고, 소영길 민주당 후보는 39.8. 이건 뭐 여론조사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경합지죠, 대전. 근데 대전도 현재 뭐 84.9%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51.3,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48.7 이렇게 돼서 뭐 이 정도면 이것도 뒤집기가 어렵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합지라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던 강원도, 여긴 뭐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상황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기초단체장이라고 하죠. 전국에 226명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대략 국민의힘 후보가 148명, 민주당 후보가 60명, 뭐 60명 중에서 호남 빼면 뭐 사실상 별로 서울하고 뭐 몇 군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압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경기도의 경우,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25개 중에서 16개 정도를 지금 앞서고 있고, 아직 뭐 접전지가 있으니까 16개 하고, 그러면 9개, 16대 9. 지난 4년 전에는 24대 1로 국민의힘이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서초구청장 하나 빼고 이번에는 16개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게 또 압승이다. 자, 그럼 가장 큰 관심 지역인 이재명 후보, 여기 이제 관심 지역이죠. 그런데 뭐 막판에 김포공항,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김포공항 이 카드가 인천 계양을 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나만 살자 이런 거다. 이건 뭐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역시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55.23, 윤영선이 44.76, 이렇게 돼서 한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거 뭐 된 거나 마찬가지죠.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영선인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서 이제 자기한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방탄조끼를 일단 입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또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8월 달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당대표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포석 중에 하나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8.6 용태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 지방선거 이후까지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8.6 용태론을 주장했던 거. 왜 그러냐면 8.6그룹 중에서는 8.6그룹이 뭐 송영길 후보도 8.6그룹이지만 지금 뭐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력이 8.6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용태론으로 선빵을 날린 겁니다. 선공. 그거는 이재명 후보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만 살자. 나부터 우선 살고 보자는 게 바로 김포공항 공약이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저는 뭐 김동연 후보도 김포공항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재명의 유탄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죠? 이재명 국회의원이 자기만 살자고 김포공항 공약을 내므로써 개항을 에는 도움이 됐는데, 개항을 이외의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된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해를 끼쳤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만 살자.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게 일반적으로 중도층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뭐 여하튼 본인은 살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생환을 해왔는데, 그에 따른 이재명 책임론 대단히 클 겁니다. 아마 친문이나 일부 민주당 내에 중도층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저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재명에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마땅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싸움이 앞으로 아마 민주당 이제 8월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은 배지를 달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 그럼 이재명이 이제 나올 텐데, 자, 나왔을 때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의 뭐 친문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그 중도적인 그 국회의원들도, 야,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을 대표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일은 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사후당이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당대표라는 사람이 나만 살자고 나섰을 때 그러면 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희생양으로, 자기가 필요하면 다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반 이재명계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려고 할 텐데 지금 뭐 마땅한 사람 없습니다. 당내에서는 뭐 이인영 의원이 전 통일부 장관이죠. 뭐 나올 것이다. 또는 그 뭐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친문의 대표자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일각에서는 뭐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안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만약에 정계 은퇴를 번복한다면 그건 이제 반 이재명계가 가서 모셔와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당대표로 이재명 후보는 나올 것이고 그 경우에 민주당 내의 반 이재명계가 누구를 옹립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큰 싸움이 벌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이재명이 이 당을 접수하게 되느냐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항마로 옹립하면 그러면 큰 싸움이 당내에서 또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8월 달까지 민주당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한 사람 살아왔고 사실상 민주당은 다 죽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민주당 내에서 오늘부터 횡행을 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인은 아마도 86 용태론으로 대항을 할 거다. 그 과정에서 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비대위가 당연히 또 사퇴하고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 가능성이 있죠. 거기서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이재명 국회의원의 아마도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글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그 26세의 젊은 여성 정치인이 누구의 앞잡이다라는 거 가지고서 과연 또 당내에서 설득력을 또는 유권자들한테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인데 어쨌든 그 26살의 N번방 추적자라는 그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 브랜드 가지고 버티긴 하겠지만 그 정체가 이재명의 앞잡이였네? 이런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또 찬반도 당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정계 개편인데 자 이렇게 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중부, 충청권까지 이제 민주당이 설 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겠는가? 지금은 옛날처럼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가 수사를 통해서 정계 개편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렵죠, 이제 그러나 자발적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건 중도층이겠죠. 그 중에 반 이재명계.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 이제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정계 개편이라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계 개편이 되면 적어도 무더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90점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 아마 몇몇 정도가 2년 뒤에 나의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서 나는 지금 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미사여구를 동원하겠죠. 또 명분을 찾아서 이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또는 유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갈아타는 사례는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10명이나 20명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정계 개편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국회의원들은요, 2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까지는 없겠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쪼개지느냐? 아마 거의 쪼개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실제 쪼개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죠. 그 구심점이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반 이재명계, 반 명계의 구심점으로 부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본인이 배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을 끌고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든가 할 정도의 동력은 없고 다만 반명계의 수장으로서 8월 전당대회에 도전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정계 개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낙연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낙연계는 아직도 살아있죠. 그러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지금 여기서 자기 세력을 끌고 나와서 정당을 만들 정도의 동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이 깨지고 정계 개편 얘기가 언론에 막 도배가 되고 이런 상황은 올 텐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정계 개편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냥 이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그 정치판을 들여다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 민주당은 이렇게 거의 쪼개지는 수준까지
들썩들썩 하겠지만 정계 개편까지는 가지 않고 이재명은 상처뿐인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재명의 과제는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과제가 될 것이고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사법적 리스크. 이거는 본인이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하지만 방탄조끼 잘 아시지만 그거 뭐 총알이 약간 빗나가면 방탄조끼는 다 유효합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총알이 들이닥쳐서 방탄조끼도 뚫릴 수밖에 없다. 이 방탄조끼 검찰과 경찰에 예를 들어서 성남FC 그 다음에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게 이제 뭐 횡령 의혹이죠. 뭐 이런 거 여기에서 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장동, 백현동 다 마찬가지다. 그거는 좀 관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한 방탄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민주당 엄청나게 민주당 관련한 논평을 제가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왜? 깨지는 소리가 날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번 어제 지방선거의 단 하나 결론이라면 이제 민주당은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다. 뭐 그러나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